네, 자, 우리 교재의 제2절 2장 전표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제2장의 내용은 전표 관리 151페이지 펴 주실까요? 회계상 거래를 인식한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 이론 때부터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바로 분계를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표 관리는 우리가 배우는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전표 관리는 바로 분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회계상 거래라 하는 것은요, 자산이나 부채 자본에 변화가 있거나 수익이나 비용에 변화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산에도 굉장히 많은 계정 과목이 있고요. 부채에도 그렇죠. 자본에도 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나 비용에도 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이제 전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거래의 결합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론 때 공부하셨는데, 우리가 회계는 복식부기 회계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전산으로 하는 이 회계 프로그램은 단식이 아닙니다. 단식이라는 것은 현금 출납장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장부를 끝내는 것을 우리가 단식 회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국세청에서는,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이걸 어떤 장부라고 하냐면은 간편장부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가면은 간편장부라는 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엑셀로 만들어진 양식인데, 거래 날짜 순으로 쭉 거래 내용을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개인들이 쓰고 있는 현금 출납장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장부를, 나는 용돈에 대해서 계속 장부를 쓰고 있다든가, 혹시 가계부를 쓰고 있다든가, 우리 집 가계부를, 그 정도라면은 여러분들이 단식 회계를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간에 모임에는 회비를 걷고 그 회비를 수입으로 잡아서 비용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는 쭉 기록해 나가죠. 책임자가. 그게 바로 단식 회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업의 회계를 할 때는요, 그렇게 단식으로 하나의 장부에 모든 걸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중으로 기록을 해서 이걸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차변 요소, 대변 요소 항상 이중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 회계는 차변 요소, 대변 요소라고 하는 거래의 8요소를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의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결합을 해서 발생을 합니다. 모든 거래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결합하여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원인과 결과와도 같아요. 원인과 결과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래의 8요소를 모르면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변 요소에 있는 4가지 요소,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차변에 기입해야 돼요. 그리고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시에는 해당 계정의 대변에 기입해야 돼요. 이걸 만약에 거꾸로 기입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장부가 거꾸로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래는 이와 같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결합으로. 모든 거래가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번에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
100주를 발행했다. 그러면 한 주가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러면 자본금이 10,000원이 증가해요. 그리고 10,000원에 발행했으니까 현금이 10,000원 회사가 증가하게 되죠. 주주에게 10,000원, 한 주당 10,000원 받고 주는 거니까. 100주를 발행했으면 100만원.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계정 차변에다 100만원 기록해야 되고, 자본금 계정에 대변에다가 100만원 기입해야 돼요. 왜 현금 차변인지 아시겠죠?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입하는 겁니다. 현금을 받으면 우리 회사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기입해요. 자본금도 증가했거든요.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돼요.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 100만원. 그런 것입니다. 네. 자, 자산 증가, 부채 증가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에서 운영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농협은행으로부터 2천만 원을 6개월간 빌려가지고 우리 회사 보통예금으로 이체시켰습니다. 자,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오늘 6개월만 좀 빌립시다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융자 받아가지고 우리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해야 되죠? 차변에 보통예금 2천만 원, 보통예금이 증가했으니까 차변 기입해야 돼요. 근데 빚도 증가했죠? 그 빚이 부채잖아요. 6개월간 빌렸으면 단기 차입금이에요. 단기 차입금 대변에다가 2천만 원 기입해야 된다. 보통예금에 증가한 것만 기입하면은 대차 평균이 맞지 않아가지고 회계 처리해서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표 입력할 때 거래의 판료소 이걸 꼭 준수해서 전표를 작성해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전표 입력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거래의 판료소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단 계정 과목이 아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얘기도 했고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인식하기를 보통예금을 자산이라고 인식할 줄 알아야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자산 증가는 차변이지 하고 이걸 여러분이 차변 요소라고 판단할 거다 이겁니다. 이 보통예금이 자산인지 수익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이걸 차변에 지금 해야 되는지 대변에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자산인가 부채인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예금 자산 증가했으니까 차변, 단기 차입금 부채죠. 단기 차입금이 부채인지를 모르면 또 당연히 그것이 차변 요소인지 대변 요소인지를 모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부채니까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부채 증가를 대변 요소이다 하고 단기 차입금 대변에다 입력을 할 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표 입력을 하려면은 우선 계정 과목 분류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 계정 과목을 많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있는 뒤에 자료에서 계정 과목을 외우시거나 아니면 제가 그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그 강의실에도 자료실을 하나 올린 게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인쇄해 가지고 좀 외우신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계정 과목 책에 있는 거 가지고 해도 충분하죠. 계정 과목 빨리 잘 정리하시고 계정 과목만 정리가 되면은 뭐 분계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래의 판료소. 계정 과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분은 분계가 전표 입력이 어렵지 않다. 즉 분계가 어렵지 않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원칙이 딱 있으니까 이 원칙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원칙, 이 표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을 거래의 판료소가 뭔지를 모른다 하면은 회계는 전혀 전표 처리를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의 8요소 잘 머릿속에 정리가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빨리빨리 자산부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이런 것들이 자산이구나. 이런 계정 과목들이 부채구나.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자본이구나. 이런 계정 과목이 수익 계정 과목이구나. 이런 계정 과목은 비용 계정 과목이구나. 이걸 빨리 정리하셔라. 즉 암기하셔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전표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전표에는 일반 전표하고요, 메인 매출 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부분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을 연습할 겁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요. 자, 회계에서 거래인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발생이라든가 또는 이런 비용의 어떤 변동이 있으면은 거기에 형식에 맞춰서 전표를 입력해야 되죠. 자, 전표 작성을 하는데 일반 전표하고 그 메인 매출 전표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지금 일반 전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표를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분계가 되니까 분계장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으로도 옮겨지고 관련된 다른 장부로 모두 뭐예요? 자동으로 반영돼요. 그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이 실습할 때 이론 공부할 때 전기라는 거 실습했을 거예요. 이 전기가 뭐예요? 우리 전산에서는 자동으로 장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실습할 때는 여러분 이론 실습할 때는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거 이렇게 연습했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시면 그 전기의 원리를 아시는 분은 이 T자로 어떤 계정을 딱 써놓잖아요. 현금 계정 뭐 1월 1일 날 뭐 얼마 이렇게 써놓으면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기를 해봤기 때문에 현금 차변 1월 1일 날 무엇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현금이 증가했구나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장부를 보시고. 그래서 전기하는 원리 이런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산에서는 이 장부에 전기되는 것은 모두 자동으로 반영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 프로그램의 운용에서 이 전표의 작성은 핵심 중에 핵심이죠. 가장 핵심적인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몇 가지 항목을 설명했는데 그냥 실습해 보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자, 전표의 종류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출금 전표하고 입금 전표하고 대체 전표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산 프로그램에서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3전표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3전표제라고 하는 건데, 자, 출금 전표는 언제 출금이라는 것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구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전표의 구분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오나요? 전표 번호. 구분에 대한 건 여기서 설명 안. 네, 하여튼 구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출금 전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돈이 나갔다, 출금. 현금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의 감소를 말합니다. 출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현금 계정 감소했으니까 현금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 기입하겠죠. 출금은 현금 계정 대변에 기입하는 거래예요. 그래서 현금의 감소 거래로 현금 계정 대변에 기입하며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출금 거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이루어진 거래.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업무용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10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주유했다. 그러면 10만 원이 거래가 현금으로 나간 거죠. 이런 것을 출금 전표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표 입력 시 여기 구분란에다가 이제 전표 입력할 때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구분란이 있어요. 거기다 1번 입력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대변의 현금이 딱 입력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변의 계정 과목만 입력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물론 금액도 입력해야죠. 그래서
전표를 입력하는 시간이 절반으로 감소하죠.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누지를 않고 1하고 차변 계정 과목 하나만 입력하면 되니까. 한 줄로 끝나요. 원래 차변, 대변 입력하면 이제 두 줄로 입력해야 되는데 출금으로 하면은 한 줄로 입력으로 끝난다는 거죠. 시간이 아주 빠르죠. 그 다음에 입금은 출금의 반대입니다. 현금이 증가한 거래예요. 그래서 현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현금 계정을 차변에 기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표 입력을 할 때 구분란에다가 2번이라고 입력할 거예요. 2번. 네. 2번 하면은 입금으로 딱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차변의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이 될 거고요. 우리는 계정 과목을 대변 계정 과목만 입력하면 돼요. 대변 계정 과목 하나만 입력하면 되니까 이것도 출금 전표하고 원리가 같아요. 자, 그런데 대체 전표는 뭐냐? 현금이 아니거나 현금도 포함되어 있거나 하는 거래인데요. 설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래 총액 중 일부만 현금인 거래, 아니면 현금이 포함되지 않는 거래. 이런 거래는 두 줄 이상으로 입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표를 입력할 때 구분에다가 거래의 8요소, 아까 차변 요소는 3번 해가지고 해당되는 계정 과목과 금액 입력하고, 대변이면 4번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계정 과목과 금액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예, 모든 전표는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해도 상관없어요. 위에 있는 출금 전표나 그 입금 전표는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대체 전표로 입력한다 하더라도 회계상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출금이나 입금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출금, 입금 전표를 적절하게 잘 쓸 줄 알면 되겠습니다. 네, 밑에 표를 보니까 3전표제 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금, 입금, 대체 전표를 말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보시다시피 출금하면은 여기서 한 줄로만 입력을 합니다. 입금도 한 줄만 입력할 거예요. 그런데 대체 전표는 이와 같이 두 줄로 여기서는 두 줄이라는 걸 못 느끼겠군요. 아무튼 3번, 4번 이렇게 두 줄로 입력이 된다는 거 조금 이따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에 5번이나 6번 결산차변, 결산대변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결산 때 어떤 메뉴에서 전표를 자동으로 생성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수동으로 전표를 입력할 때는 이건 쓰진 않을 거예요. 네, 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전표를 입력할 때 여기 이 거래처 코드를 꼭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들, 채권, 채무, 예금 관련 계정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권, 채무, 예금 관련 계정 과목을 별도로 외우신다면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나는 채권은 뭐예요? 자산이에요. 자산. 예. 자산 중에 채권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은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자산 계정 과목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오늘 내가 자산 중에 채권에 관한 계정 과목만 한번 오늘 외워야 되겠다 하면 요 6개 정도만 외우면 돼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 가지급금 이런 것을 채권이라고 하는구나. 자산 계정 과목들이다 이게. 그 다음에 채무 하면은 부채잖아요. 부채. 예. 자, 부채 계정 과목 중에서 채무에 해당되는 것들. 예. 요 정도 알면 부채 계정 과목 많이 아는 거예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차입금, 가수금. 채무예요. 채무는 부채입니다. 이거. 예. 채무라는 것은 부채고 채권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자산 중에서 이 채권에 해당되는 자산이나 또 부채는 계정 과목을 입력할 때 거래처 코드를 꼭 같이 입력해 줘야 돼. 거래처 코드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금 관련 계정 과목만 외워보겠다. 예금도 자산이죠. 예금도 자산.
그래서 예금 관련 개정 과목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4개나 5개만 알고 계시면 돼.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장기성 예금. 이게 예금 관련 개정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습하면서 많은 개정 과목들을 대할 텐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외워 나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채권도 자산, 예금도 자산. 채무는 부채. 이런 것부터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전표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빙을 참고하여. 여러분 이제 증빙이라는 말이 또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증빙이라는 것은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증빙이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여러분이 만나보게 될 겁니다. 증빙을 참고하여, 즉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참고해서 3.1패션의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 입력을 연습해봐라. 자, 첫 번째 증빙. 영수증이라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문방구에서도 팔고 합니다만은 이런 영수증 아마 생활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영수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식당 영수증이네요. 자, 오른쪽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회계팀의 회계 결산 업무 시 야근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이랬어요. 자, 어저께 아마 어저께가 아니라 1월 11일 날 야근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5명 식사를 야근 저녁 먹고 들어와서 야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자, 현금으로 지출했으므로 출금 전표로 작성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전표는 입력하겠습니다만은 분계 한번 연습을 여기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분계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미 배웠기 때문에. 자,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의 요소는 현금이죠. 분계를 한번 여기다가 손으로 써보는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차변에 오는 요소. 자, 대변 요소는 현금인데 이건 이제 자산 감소니까 대변에 쓰는 거잖아요. 현금이 자산이잖아요. 자산 감소는 대변 요소니까 대변에 현금을 써야 되고. 차변에는 이제 이 야근식 때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 발생이니까 차변에 기록하는데요. 요 비용 발생의 차변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은 무엇일까요? 직원 야근식 때는 비용 중에 무슨 개정 과목을 쓰면 적절하겠습니까? 네, 복리. 네, 복리가 들어가는 개정 과목. 네. 복리 후생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비용 중에. 바로 복리가 생각이 나면 됩니다. 복리로 검색해 보시면 복리 후생비가 있습니다. 회계팀이잖아요. 회계팀이니까 판매관리비예요. 그래서 800번대. 여러분이 이제 복리 후생비 검색을 해보면은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 여러 가지 코드가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는 여러분 3.1패션은 도소매업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는 안 쓸 거예요. 전부 다 판매관리비만 사용할 겁니다. 복리후생비 3만원 이렇게 여러분이 분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제가 적은 것은요. 거래의 8요소를 여러분에게 기억시키려고 지금 써주는 거예요. 왜 복리후생비 차변인지, 비용 발생은 차변이거든요. 왜 현금 대변인지, 자산 감소는 대변이거든요. 이걸 뒤바꿔 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차변일치, 대변일치가 정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수행 2번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 전표로 한번 가보세요. 일반 전표. 자, 일반 전표 입력 여기 있죠. 예,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날짜를 위에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영수증에 보면은 날짜가 나와 있어요. 2024 1월 11일. 자, 연도는 입력할 필요 없고 뒤에다가 1월 11일. 1 하고 엔터, 11 엔터 하면 되죠. 자, 출금이라고 아까 9분에다가 출금이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 메시지가 보일 거예요. 여기 9분에다가 커서를 놓으면 출금이 1번이죠. 네. 1 하고 입력하고 나면요. 여기 대변란에 현금 하고 입력돼요. 자, 이 코드는 뭐냐면은 여기 차변에 들어갈 계정 과목의 코드예요. 복리후생비라고 그랬죠. 그러면 코드에다가 한글로 복리라고 한번 입력해 보려고요. 복리. 두 자만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도움창이 떠요. 예,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4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는 조소모업에서 쓰는 비용 계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800번대, 판매관리비가 800번대입니다. 811번 선택하시고 확인. 자, 거래처는 아마 코드 등록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작은 식당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거래처 관리는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코드에다가 말고 여기다가 참고사항으로 미소식당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미소식당. 그리고 엔터 치면 커서가 적요란에 가는데 이 조그만한 칸을 적요 코드 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출금 전표나 입금 전표를 누르면 이게 현금 적요가 밑에 보입니다. 현금 거래와 관련된 적요들이에요. 1, 2, 3, 4, 5, 6, 7, 8 보이죠? 그 중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쓸만한 것을 찾아서 쓰면 되는데 직원의 그 야근 식대비거든요. 그러면 2번을 만들었던 걸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2번. 그러면 직원 식대 및 차대. 그리고 이제 커서가 차변에 있죠. 여기다가 거래 금액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예, 거기 전표에 영수증에 3만원 있죠. 30 플러스 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입력이 끝나고 밑에 이렇게 차변 합계, 복리후생비, 대변 합계, 현금 아래쪽에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입력한 전표가 복리후생비는 손익계산서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현금은 재무상태표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재무상태표까지. 근데 재무상태표는 잔액만 보이는 거라서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합계잔액 시산표로 대신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전표를 입력하면 분계장, 총계정원장 모든 장부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그랬죠? 그걸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예, 어떻게 반영되는지. 자, 그러면 분계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장부 중에 가운데에 분계장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이 되는 주요 장부가 되겠습니다. 자, 분계장 클릭해 보세요. 우리가 입력한 거하고 좀 형식이 좀 달라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간은 1월 거 전부를 한번 봅시다. 1 엔터 계속 엔터를 치면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달랑 1월 11일 거 하나 입력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걸로 전체를 다 보더라도 이렇게 1월 11일 것만 보입니다. 우리는 한 줄로 입력했지만 분계는 항상 두 줄로 인식해요. 왜냐? 차변 요소, 대변 요소. 네, 그래서 한 줄로 전표에서는 입력했지만 분계장에 가보면은 두 줄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9분에는 출금 811번 차변 금액에 3만원. 그 다음에 출금 전표로 현금 대변에 3만원. 예.
여기 분계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차변 대변으로 복리후생비 차변에 3만 원, 현금 대변에 3만 원. 거래처도 여기 입력했던 거 그대로 보이고 저교에 입력했던 것도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표는 일반 전표에 입력했다 하는 것까지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계정 원장에도 반영이 되는데요. 총계정 원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총계정 원장 분계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엔터 하시고요. 엔터를 계속 쳐보십시오. 자, 왼쪽에 계정 과목이 쭉 보이는데 먼저 현금에 1월달 대변에 가면은 현금 3만 원이 여기 나타나요. 네, 총계정 원장에 현금에 1월달 대변에 3만 원 해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복리후생비 있었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복리후생비 811번 한번 가보세요. 811번 복리후생비 가보시면은 1월달 복리후생비 차변에 3만원 네, 반영돼 있죠. 총계정 원장. 우리는 지금 일별이 아니라 월별로 지금 요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날짜별로 보는 것은 뭐 너무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월별로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계잔액사항표에 가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볼까요? 합계잔액사항표를 클릭해 보세요. 1월 11일 현재로 한번 볼까요? 1월 31일로 보죠. 그냥 1월 31일. 1월달 거래 하나밖에 없으니까 현금란을 한번 보세요. 자, 합계잔액사항표는 여러분들 실습할 때 합계잔액사항표도 한번 손으로 만들어 보셨죠? 계정 과목이 가운데에 쭉 있는 거. 예. 자, 현금 보세요. 현금의 대변에 3만 원 있죠? 이건 감소한 거예요. 자, 그래서 현금의 차변은 1280이었는데 대변에 3만 원을 감소시키니까 잔액이 3만 원이 줄었죠. 1280에서 요 3만 원이 줄어가지고 1277만 원이 되어 있죠. 이게 현재 잔액이에요. 여기 잔액란. 그러면 이번에는 복리후생비 내려가 볼까요? 비용은 밑에 있습니다. 판매관리비에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지금 거래가 딱 복리후생비 한 건밖에 없어서 하나만 보입니다. 자, 복리후생비 차변에 3만원, 잔액도 3만원이죠. 그래서 지금 합계잔액 시산표까지 이 복리후생비가 그리고 현금이 반영된 걸 봤습니다. 이제 손익계산서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지금 현재 손익계산서를 가보면은요. 자, 12월 달로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현재 맨 밑에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나 있나 보세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손실 3만원 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전표를 딱 하나 입력했는데 비용 복리후생비 3만원만 입력된 거예요. 수익은 하나도 아직 입력이 안 된 겁니다. 수익 없이 비용만 발생하니까 현재 당기순손실로 3만원 반영돼 있어요. 아직 수익은 입력을 한 게 하나도 없죠. 자, 이처럼 우리가 전표 입력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전표 입력만 사람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해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만들 장부를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전표 입력이 아주 전산회계에서 핵심이라는 거죠. 전표 입력을 정확히 하면은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일어나니까 얼마나 어떻게 해요? 회계가 쉬워졌냐 하는 겁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회계를 처음 배웠어요.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다녔을 때니까. 그때는 회계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쓰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전표에다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분계장에 옮겨 적고
그것을 시산표에 또 옮기고 시산표에 옮겼던 것을 다시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로 옮겨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첫 직장을 회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첫 직장을 만약에 회계를 했다면 그때는 전산회계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어요. 그 일을 그대로 했을 거예요. 옮겨졌고. 그런데 전산회계로 프로그램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은 우리 이제 서울 중심으로 또는 여기 이런 도시에서도 부기학원이라는 게 한동안은 없어졌어요. 지금의 이제 회계학원입니다. 부기학원이. 왜 그러느냐? 부기를 배울 필요가 없네요. 전산회계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입력만 하면은 장부가 다 만들어져요. 자, 사실은 부기를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기는 배워야 되는 거고요. 장부를 자동으로 만들 뿐이죠. 왜 부기를 배워야 되느냐? 부기를 배워야 이 전산회계의 전표 입력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변요소, 대변요소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을 하는 단계까지, 그 단계까지의 회계 이론은 필요한 것이고, 과거에는 우리가 그걸 부기라고 교과목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당시는 이제 부기라는 게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부에 기록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전표 입력 단계인 분계만 하면 되니까 이것을 전산회계라고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뀐 것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은 그게 회계입니다. 그리고 전산회계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더라도 이것을 보고서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보고하고 제출하고 하려면은 이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원리를 알아야 설명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 이론이라는 것은 전산화에 관계없이 또 혹은 옛날에 수기로 했던 그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다. 회계 이론이라는 것은 계속적이 우리가 쭉 공부해야 될 학문이고 지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 접요 입력에 제가 아까 닫아버렸는데 다시 꺼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영수증입니다. 이런 영수증을 우리는 이제 현금 영수증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생긴 영수증을. 자, 오른쪽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관리부의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분계 또 연습해 봐야죠. 현금으로 기름을 넣습니다. 여러분, 현금이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대변이죠. 왜 대변인지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자산 감소니까. 자산 감소의 결합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산 감소는 대변 요소니까 현금 계정 대변인 거고요. 자, 아까 우리가 야근식 때는 이제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했습니다만은, 자, 관리부 차에다가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을 넣을 때 이것도 비용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 발생이 됩니다. 그 비용 발생은 차변 요소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적당한 계정 과목은 뭐가 될까요? 네, 아시네요. 그런 것들을 많이 아셔야 돼. 차량 유지비입니다. 차량 유지비 28,000원. 이렇게 여러분이 분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표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전표를 입력할 때는 출금 전표로 한 줄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거래 날짜가 1월 12일이죠. 자, 날짜를 1월 12일로 고치세요. 1월
12일. 자, 출금 구분에다 1번 입력하면 되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되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에 코드는 계정과목 코드를 쓰는 건데 차변에 들어갈 계정과목 코드예요. 자, 차량 유지비죠. 차량 엔터 치시면은 코드가 이렇게 차량 유지비가 4개가 있어요. 4개. 그 중에서 800번대 822 확인. 자, 여긴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주유로 검색해 볼까요? 거래처에다가 코드에다가 주유 넣어보세요. 없네. 자, 그러면 여기 그냥 타자 하십시오. 가로 열고 주식회사 가로 닫고 SK 주유소. 참고사항으로 거래처는 넣어주는 거고요. 자, 적요의 코드 안에 놓고 밑에 현금 적요 중에 보니까 유류대 지급. 이 유류대가 기름이라는 것이죠. 1번. 그리고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28,000원입니다. 28,000원. 그리고 입력하면 밑에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현금. 조금 전에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이었고 지금은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현금이죠. 이것은 쭉 다시 추적 안 해봐도 되겠죠. 아까 복리후생비처럼 그러한 모든 장부에 쫙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전표를 고치면 그 반영된 게 다시 지워지고 새로 수정한 것으로 다시 반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부가세가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이론을 이제 앞에서 공부했습니다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라는 것은 이 납부세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해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기름 넣으면서 납부한 2,545원은 매입세액이거든요. 매입세액. 자, 이 매입세액을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으로 봐가지고 공제를 받으려면은 부가세 신고서에 관련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력하고 있는 것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계가 없는 거래만 지금 일반전표로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계가 없는 전표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 관계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부가세가 있는데 부가세 신고하고 관계가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없을까요? 맞습니다. 네. 요거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요, 이 1000cc 초과 승용차, 1000cc 초과되는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000cc 초과되는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라는 이유 때문에 이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표 입력했고요. 다음에 이제 수행 3번에 추가 작업이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시오. 이 말은 뭐냐면 이 유류비가 645, 246 차량에 대한 유류비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장부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회계 처리만 하게 되면 회계장부만 다 만들어져요. 회계장부만 이렇게. 그런데 맨 밑에 여기 있는 차량 비용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회계장부는 아니에요. 차량 비용 현황이라는 게 뭐냐면 업무용 차량 그 번호별로 비용이 집계된 거예요. 그건 회계 처리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비용 현황이라는 장부를 반영을 시키는 작업을 하라는 게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전표 입력 지금 차량 유지비가 입력되어 있는 그 줄에 금액이나 아니면 뭐 여기 전표의 구분이나 어디든 좋아요. 마우스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차량 유지비가 있는 줄에 클릭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기능 키 중에 F3이라는 키가 있거든요. 저 노트북 키보드를 이용하시는 분은 FN 누른 상태에서 FN 키를 누른 상태에서 F3을 툭 치면 되고, 우리 일반 키보드를 이용하시는 분은 그냥 F3만 누르면 돼요. 눌러보시면은 하단에 이러한 줄이, 이러한 양식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는 양식이 나오는데 지금 커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승용차 코드. 여기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그 업무용 승용차 등록되어 있는 그 코드를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대만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한 대만 보이겠죠. 만약에 10대가 등록되어 있는 회사다 그러면 여기 10대가 보일 거고요. 자, 우리는 645, 2461 요거 하나예요. 확인 눌러주면 여기에 그 차량 정보가 입력이 돼요. 차량 번호하고 차종하고. 그 다음에 구분의 이 목록을 눌러보면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유류비니까 1번 그대로 두시고, 그 옆에는 이제 부서가 만약에 등록을 해서 해놨다면은 이것이 영업부 차인지 총무부 차인지 이런 것을 여기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부서 등록을 메뉴를 아예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부서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차량별 장부라는 것에 이것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출금 전표, 일반 전표에서 출금 전표 입력을 해봤고요. 자, 입금 전표 하나 입력하고 또 우리 쉬었다 할게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입금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증빙은 아마 일반적인 증빙은 아니기 때문에 입금표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입금표라는 게 뭐냐면 거래처에서 돈을 받았을 때, 특히 외상매출금 같은 걸 받았을 때 추가로 해줄 증빙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상품을 팔았으면 세금 계산서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상품을 팔고 한 게 아니라 외상대금을 그냥 돈으로 회수했어요. 그러면 이걸 받았다라는 걸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입금표예요. 자, 내용을 보세요.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행해 주었다. 이럴 때는 증빙이 이런 입금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거래가 무슨 거래인지 아시겠죠?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계정 과목 2개가 자료 설명에 다 나와 있어요. 외상 매출금도 계정 과목, 현금도 계정 과목이에요. 자,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입금 전표를 쓰면 됩니다. 전표는. 자, 그러면 밑에 분계를 한번 미리 써볼까요? 분계를.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현금부터 한번 자리를 잡아볼게요. 현금은 차변으로 갈까요? 대변으로 갈까요? 네, 차변입니다. 현금 220만 원. 왜 차변인가 하면은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으므로 자산 증가는 차변이다. 현금이 자산이에요.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변에 와야 돼요. 자, 이 외상매출금 지금 남아있는 요 계정 과목 자산이죠. 대변입니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거래처를 꼭 코드로 반드시 넣어야 돼요. 코디나라.
금액은 220만 원. 자, 대변의 외상매출금은 거래의 8요소로 말하면은 외상매출금 자산이죠. 예, 자산 감소니까 대변이에요. 자,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은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은 없어졌으므로 자산 감소니까 대변에 기입해서 채권을 줄여주고 대신에 현금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현금 차변에다 기입해 주면 돼요. 이와 같이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서로 결합이 되죠.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해 볼까요? 입금 전표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금표의 날짜를 보시면은요,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1월 13일. 자, 13일로 날짜 수정하시고요. 구분에다가 2가 입금이에요. 이게 밑에 보시면 2번이 입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 2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차변의 현금이라고 들어가 있을 거고요. 여기 개정 과목은 대변 개정 과목을 넣어주면 됩니다. 외상으로 검색해 보세요. 외상 매출금 108번. 엔터 치면 되고요. 외상 매출금의 경우는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코드로, 아까 SK 주유소라든가 미소식당은 코드 없이 그냥 문자만 입력해도 관계없지만 채권 채무, 예금 관련 개정 과목은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라.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거래처에다가 코드를 넣어야 되니까 코디라는 거래처예요. 코디 엔터. 그래서 코디 나라. 예, 저교에는 밑에 만들어 놓은 4번 저교가 딱 맞죠? 4번 넣어주면 외상대금 현금 회수. 그리고 대변에다가 220만 원을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 차변의 현금 220, 대변의 외상매출금 220. 네. 자, 출금전표, 입금전표 우리 연습해 봤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음 페이지부터 이어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